조비가 도요타랑 손잡고 승객의 이동 경험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는지, 또 두바이 정부한테서는 어떤 파격적인 독점권을 확보했는지, 심지어 재난 현장이나 군사작전에서는 또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조비가 그리고 있는 도시 인프라, 규제, 상업적인 독점, 그리고 국방까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조비의 전략이 왜 다른 경쟁사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의 관계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통 이런 경우엔 뭐 부품 공급이나 생산 협력 이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면 둘의 관계가 훨씬 깊어 보여요. 특히 이펠레트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그 이펠레트는 도요타가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이 셔틀이 조비 탑승 경험의 그냥 연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객은 버티포트, 즉 이착륙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셔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체크인하고 짐 무게 재고, 비접촉 보안 스캐닝까지 다 끝내버리는 거죠. 지상하고 항공교통이 완전히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공항에서 겪었던 최악의 경험이 딱 떠오르네요. 짐 붙이려고 한 30분, 보안 검색대에서 40분 줄 서다가 비행기 놓칠 뻔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그냥 편안한 셔틀에 앉아서 끝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걸 넘어서 뭐랄까 여행의 스트레스 레벨 자체를 바꾸는 혁신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도요타가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승객의 전체 여정을 함께 설계하는 공동주의자인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비행기로 갈아탄다. 이게 아니고요. 도요타의 공간에서 조비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끊김없이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정말 지상에서부터 항공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경험을 설계하는 거군요. 자료와 포함된 도쿄의 버티포트 네트워크 지도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지도의 중심에 도요타 아레나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도요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냥 이동수단만 파는 게 아니라 아레나, 버티포트,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의 모빌리티 허브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도쿄 오다이바 지역에 이미 있는 헬리콥터 이착륙장 있잖아요. 네네, 헬기장이요. 네, 그 10여 개를 버티포트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 그러니까 캐펙스랑 복잡한 규제 문제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버티포트 지을 땅은 어디 있고 허가는 언제 받나,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상용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도요타가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조비에게 도요타는 그냥 든든한 투자자가 아니고 대량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노하우는 물론이고 지상에서의 고객 경험이랑 도시 인프라까지 함께 책임지는 슈퍼 플랫폼 파트너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도요타가 조비의 성공에 그룹의 미래를 건 전략적 베팅이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깊이의 파트너십은 조비가 그냥 반짝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어를 하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요타라는 거대한 생산, 그리고 지상 경험 파트너를 확보했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행체도 날아다닐 하늘하고 도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이 두바이인데 여기서 나온 6년 독점 운용권이라는 조건은 상식적으로 좀 믿기 힘든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이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책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져요. 다른 도시들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규제 변수도 많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그냥 우리는 조비로 간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선언해버린 셈이죠. 둘째는 조비가 초기 시장의 모든 규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요금 체계, 주요 노선, 서비스 모델을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설계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독점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승객들이 어떤 노선을 좋아하고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조비 혼자서 다 가져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주 강력한 브랜딩 효과죠. 세계 최초의 대규모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AAM 상용 도시가 두바이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 머릿속에 에어택시 하면 바로 조비라는 공식이 그냥 각인될 거예요.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이죠. 그건 조비 입장에서의 얘기고요. 두바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것 아닌가요? 만약 한 3년 뒤에 경쟁사가 훨씬 더 좋고 저렴한 기체를 내놓으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우리는 조비랑 6년 계약해서 안 돼요 라고 할 건가요? 이건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베팅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두바이는 최고의 기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두바이의 정치적 위신과 막대한 자본이 걸린 국가적인 상징 프로젝트인 거죠. 두바이 왕세자가 직접 이 사안을 언급하고 또 두바이 도로교통국 RTA의 CEO가 홍보 영상에 직접 나와서 우리는 많은 조사를 했고 조비의 비전이 두바이와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건 그냥 보여주기용 MOU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프로젝트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이 정도의 의미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나오죠. 기술 표준의 상징인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그리고 실제 돈을 버는 상업 운항의 시작점인 두바이의 허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료는 누가 먼저냐 이런 경쟁 구도보다 동시에 터지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해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FAA는 세계 최초의 EV FTOL 형식 증명이라는 기술적 리더십 타이틀을 가져가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바이가 세계 최초의 상용 AAM 도시 운영이라는 서비스 리더십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조비는 기술 표준과 상업 운항이라는 두 개의 역사적인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회사가 되는 거네요. 양쪽 모두에서 최초가 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그림인 거죠. 자, 그럼요. 도요타와 일본 시장, 두바이와 중동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으로 돌아와 보죠. EIPP라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것도 조비가 꼭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경쟁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자료는 EIPP를 아주 정확하게 산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리허설이라고 표현해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특정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음이나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FAA 같은 규제기관이 실전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한 회사를 위한 무슨 상금대회가 아닌 거예요. 자료에 나온 땅콩 버터를 얇게 펴바른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정부는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 여러 사업자에게 기회를 골고루 나눠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정 기업 하나만 밀어주면 당연히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조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한 구도일 수 있어요. 독식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더 유리하죠? 조비는 이미 미국, 일본, UAE 이 3개 대륙에서 실제 기치를 비행하면서 운영 자원이 한정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부 프로젝트를 다 따내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IP 프로그램은 조비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림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길을 닦아주는 동안 조비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료에서 언급하는 조비만의 영리한 EIP 활용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1, 2개의 가장 전력적인 지역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경쟁사들이 참여해서 공항, 관제 시스템, 지방 정부를 학습시키는 비용을 대신 치르게 하는 구조죠. 다른 회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프라랑 규제의 길을 닦아주는 동안에요. 조비용은 그동안 쌓아온 압도적인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이나 국방 연계 같은 가장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젝트에만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이 지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순한 택시가 아니다라는 말과 딱 연결되는군요.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조비가 재난, 통신, 심지어 군사 분야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나사나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와의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CIRO라는 나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조비 기체의 활용성을 시험하고 있어요.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훨씬 적고 진동 패턴이 달라서 야간 구조 활동이나 정밀 작업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됐을 때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랑 협력해서 하늘에 떠 있는 공중 기지국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와,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대형 산불이 나서 도로가 다 막히고 휴대폰도 안 터지는 상황에서 조비 비행체 몇 대가 상공에 떠서 통신망을 복구하고 구조대원을 실어 나르고 고립된 사람들한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거나 구조 장비를 투입하는 등 그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군사 분야 파트너인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훨씬 더 거대한 잠재력을 암시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기밀이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잠재 매출을 의미해요. 현대전에서는 드론 조종 신호가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 신호를 역추적해서 조종사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조비 기체는 적의 전파 방해를 피해서 안전한 상공에서 다른 드론들을 지휘하는 공중 드론 항모나 통신과 감시를 총괄하는 비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승객 수송 서비스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뒤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방 관련 매출은 변동성이 큰 상업시장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상업용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사업이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도요타와의 생태계 구축, 두바이와의 독점 계약, 미국의 EIPP 프로그램 활용 전략, 그리고 국방 분야의 잠재력까지, 이 거대한 그림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해주는 핵심은 뭘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파트너의 수준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도요타, 나사, 두바이 왕실, L3 해리스, SK텔레콤, 이 정도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스타트업은 전례를 찾기가 힘들죠. 둘째는 조비는 더 이상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현재 3개 대륙에서 여러 대의 실제 기체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이건 PPT나 렌더링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실행력에서 이미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셋째는 두바이의 6년 독점권.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해자, 즉 모트예요. 초기 시장의 브랜드, 수익,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승객 수송 이상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네 번째 포인트, 군사, 재난, 통신 분야는 조비가 단순한 운송회사를 넘어서 공중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조비가가 단순한 기술적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업의 생태계 자체를 만들고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도쿄 도심의 교통망 설계부터 두바이 상공의 독점 비행,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국방 임무까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한 문장으로 담기에는 정말 너무나 거대했네요. 그렇습니다. 조비는 이동의 개념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조비가 통신, 감시, 구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 전체가 더 스마트해지고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될 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 외에 이 조용하고 다재다능한 비행체는 우리 도시의 인프라 속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